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I 폭풍 온다의 주영철입니다. 밤새 코피 쏟으며 공부했는데 시험지 앞에서만 서면 머릿속이 하얀 눈밭처럼 변해버리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어제는 다 알았던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뇌는 로그아웃을 해버리는 걸까요? 사실 이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의 용량 초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뇌에 걸린 과부하를 풀고 AI를 똑똑한 외장하드처럼 활용하는 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30년지기 동료이자 숫자를 다루는 회계학부터 인체 혈처리까지 꿰뚫고 계신 박정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묵직하네요. 저도 이제 뭐 태블릿 PC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근데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참 예민한데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딱 오늘 제대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 벌써 마음이 든든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뇌 과부하와 AI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눌 이야기로는 바로 이겁니다. 시험장에만 가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과학적 이유. 교수님, 사실 저도 예전엔 큰 강연이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어제까지 완벽하게 외웠던 단축키나 소식들을 갑자기 까먹어서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긴장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뇌 구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뭐 당연히 잊어먹는 거는 당연하고요. 잠깐만요. 뇌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통 정체가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작은 책상이 있는데 이걸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잠시 올려두고 문제를 다시 푸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는데 이 책상이 생각보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대여섯 가지 정보만 올려두면 꽉 차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소에는 이 책상에서 공식도 올리고 단어도 올려서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망하면 어떡하지? 엄마한테 혼나겠지?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이 불안의 덩치가 큰 불충격이 책상 위에 먼저 떡하니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화이트 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발동이 되면은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꼭 저런 거랑 같아요. 가끔 우리 내비게이션을 보면 메모리가 꽉 차면 기억을 못하고 앞에 게 지워지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뭐랑 같으냐면 컴퓨터에 보면 메모리가 무한정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 초창기 컴퓨터를 쓸 때는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작아가지고 EMS 메모리인가? 뭐 그렇게 해갖고 네.
그 앞에 거를 제거를 안 하면 뒤에 게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초창기 컴퓨터나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처럼 거기가 다 차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새 그 바이브 코딩 뭐 이런 거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것도 과부하가 걸리면 앞에 걸 까먹거든요. 그래갖고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사람의 뇌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니까 뇌에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이놈 때문에 메모리 점유율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한 정답 파일을 실행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걸려서 버벅거린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AI는 인간의 인지 부하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해가지고 네네. 학습자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네. 정보의 양을 이제 조절하면서 음, 어려운 문제의 개념을 쪼개가지고 전달하는 인지적 오프로딩의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들어오면 네. 내가 이제 취하거든요. 네, 네. 이걸 인지부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네. AI는 아이가 지금 보고하는지 실시간으로 잘 살핍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아주 큰 고깃 덩어리 같은 어려운 문제를 아이가 한 입에 먹기 좋게 네. 쪼개서 하나씩 이제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인지적 오프로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짐을 나눠 들기입니다. 그래서 공식 계단이나 계산이나 단순 암기 같은 무거운 짐은 AI라는 비서에게 잠시 맡겨두고 우리 아이의 소중한 내 공간은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창의적인 생각에만 쓰도록 비워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AI 교과서가 너 이거 빨리 풀어라고 재촉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부분은 내가 계산해 줄 테니 너는 이 문제의 핵심만 생각해봐 라고 도와주는 거죠. 불안으로 꽉 찼던 내 구멍에 숨구멍을 틔워주는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려놓는 메모리의 그 공간이 불안으로 꽉 차니까 실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기억해 놨던 것들이 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뇌라는 컴퓨터에 네. 불안이라는 무거운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라고 정답 파일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2026년 지금 AI가 이 렉을 풀어주는 보조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공간에 불안이라는 덩어리가 먼저 올라가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결국 내 한계를 인정하고 AI라는 스마트한 외장 메모리를 잘 활용하는 게 핵심이겠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험 공포증이 있는 수험생들이나 새로운 툴을 배우는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방 잊히는 정보들 어떻게 하면 영구 저장 장치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광석의 혼자 남은 밤을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공부도 참 외롭고 쓸쓸한 싸움일 때가 많죠. 자,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에빙하우스도 울고 갈 망각의 늪에서 탈출하기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공부하면 돌아서자마자 잊어버리는 게
정상적이긴 한데 이 망각이라는 녀석이 데이터로 보면 꽤나 잔인하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네네. 이게 급격히 이제 떨어지는데요. 학습 후 20분이면은 42% 그러니까 거의 반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분. 그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이제 보면은 왜 그렇게 잊어먹을까 생각해 보면요. 원리적으로 우리 뇌의 어떤 구조를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는 실제 뇌 무게는 일반적으로 한 1.4kg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하루 쓰는 에너지의 5분의 1, 20%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최대한 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게 이제 생존에 뇌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생존의 어떤 그 효과고요.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안 잊어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안 잊어먹으려면 이제 머리가 이제 과부하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열이 엄청 나서 돌아버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그렇죠. 괴로운 내가 거죠. 그냥 나 괴로워. 셧다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전기 셧다운 되듯이 셧다운 되는 건데요. 외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잊어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정기적으로 우리가 그 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수업할 때 예습을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한번 예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할 때 수업 직전에 교수님이 학습 목표를 이야기해주고 그렇죠. 그럼 한번 인지 또 하고 그럼 수업 시간에 쭉 하잖아요. 음. 하고 마지막 할 때 또 인지를 하게끔 하고 그렇죠. 과제를 내주는 이유가 응. 그냥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과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인지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웃풋을 끄집어내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응.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 한 번 더 끄집어내는 행위라고 아웃풋이 지난 시간에 이제 아웃풋을 했잖아요. 아웃풋을 한번 연습해보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또 아웃풋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안 잊어먹게끔 강화를 시키는 게 에빙하우스를 이제 그 망각곡선을 어떻게 하면은 덜 떨어뜨리느냐 이게 이제 화두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제 인지 부하가 이제 그 걸리게 되면은 상당히 뇌는 뭐 스스로 살을 하고 그렇죠. 발버둥 치겠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아웃풋의 적절한 시기에 아웃풋을 자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에 수업 전에 한번 오늘 뭐 배울 건가 대충 목차로 보든지 제목이라도 보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그런 행위를 자주 해줘야만이 되고 KBS에서 저번에 방송 나온 거 보니까 공부 전교에 이제 1등, 1, 2등 하는 친구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주로 학교 가기 전에 학교 마치고 나서 오늘 수업했을 때 뭐가 문제 있었지? 뭐 끄집어내는 행위를 많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노트북 LM이에요. 노트북 LM에 보면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스튜디오 기능에 9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그런 이런 인지적 부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노트북 LM을 쓰시라 학습하시라 그러면은 네. 맞아요. 일반인들은 그거 좀 사용하기가 쉬워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네. 코딩을 좀 할 줄 알거나 좀 만질 줄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 노트를 대신하는 도구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뭐 특수한 사람들의 분야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노트북 LM이 아주 다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노트북 LM 제미나이나 노트북 LM에서 노트북 LM의 9가지 기능을 나열하고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는데 노트북 LM의 9가지 기능을 어떻게 인지과학적인 측면에서
작전을 짜야 되는지 작전 좀 짜줘 이렇게 하면 작전 짜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아주 그 네. 처음에는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거 하고 세 번째 이거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면은 요거를 지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기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거를 공부할 때는 그 재미나의 학습학이라는 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그거 뭐 맞춤형으로 답변을 해주니까 개인 교사가 이제 없어도 될 정도로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26년 AI는 이 망각 곡선을 어떻게 요리하고 있습니까? 요거를 좀 세 가지로 정리 좀 해주시죠. 네, AI가 제공하는 간격 반복 네, 알고리즘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네, 네, 학생마다 기억이 발휘되는 지점이 이제 다른데요. 네. AI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망각하기 직전에 골든 타임에 딱 맞춰서 복습 퀴즈를 이제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은 이제 구멍난 항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AI는 그 구멍에 막는 타이밍을 이제 잘 알아줘가지고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밀당을 잘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간격 반복이라고 하는데요.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렇죠.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는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 네. 네, 너만의 망각 지도를 이제 그려주는데요. 네. 사람마다 기억이 사라지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렇겠죠. 주로 이제 아마 거의 이제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한 시기가 이제 10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네. 10대들은 이제 빨리 기억을 오래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은 영어 단어를 3일 기억하고 네. 어떤 친구들은 반나절 만에 까먹는 친구 있고요. AI는 아이가 문제를 이제 푸는 걸 보고 얘는 단어 시간을 5시간 뒤면은 잊어버리구나 하는 데이터 지도를 이제 그 학습에 의해서 이제 노하우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AI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네네. 두 번째는 망각 시점을 예측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벼랑 끝에서 이제 잡아주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기억이 이 머릿속에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에 딱 그 골든 타임을 계산해가지고 완전히 까먹고 나서 공부하면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기억이 날 때로 할 때 한번 탁 건드려주면은 기억이 이제 2배로 강해지거든요. 까먹을만 할 때 한번 탁 건드려 준다. 그렇죠. 네. 셋째는요? 세 번째는 최적의 이제 복합 알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 기억의 근육을 이제 자극을 시켜주는 거죠. 그 타이밍에 맞춰서 AI가 복습 퀴즈 알람을 던져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작정 100번 써라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 순간에 어제 배운 거 이거 뭐였지? 하고 슬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럼 잠자던 어떤 기억의 그 뉴런의 뇌세포를 이제 깨워주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은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행위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지식은 문신처럼 이제 뇌에 이제 박히게 됩니다. 안 까먹고 이제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죠. 네네. 자, 그런 걸 보니까 AI가 내 머릿속의 유효기간을 실시간으로 체크한다는 건데요. 신선한 정보를 자꾸 채워져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기억 심폐소생술 같으네요. 역시 박 교수님 정리 세 가지로 딱 해주니까 깔끔합니다.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요. 자, 그럼 이 기억의 유효기간을 더 늘리는 비법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산울림의 세상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3부를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소주제는 밑줄 긋기는 이제 그만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A와의 함께하는 인출 연습 시간입니다. 교수님,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예쁜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긋고 여러 번 읽으면서 나 이거 다 알지? 하면서 흐뭇해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뇌가 보내는 가짜 신호라면서요. 네, 그렇죠. 눈으로만 읽는 것은 내가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는 거는 구경꾼을 만드는 거죠. 구경. 네. 예. 이걸 이제 유창성의 착각 전문 용어로 이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했다. 그럼 열심히 했으면 뭐가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열심히가 저는 이제 이 유창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시중에 보면 오답 노트만 또 인쇄해서 팔아요. 그렇죠. 그럼 멋있죠, 그죠? 거기도 네네네. 보면 뭐 그림도 그려놓고 이모티콘으로 네네. 해놓고 막 이렇게 네. 멋있게 했고 했는데 그거는 만든 출판사 거지 본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야 오답을 다 해가지고 100점 맞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창성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저거 같아요. 우리 유튜브 먹방 보고 만족하는 것 같이. 그렇죠. 배도 안 부르면서 네. 많이 먹은 것 같은 착각. 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필기를 아주 노트 필기 잘하는 친구 있어요.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책에다가 형광펜도 하고 예쁘게 밑줄도 칠하고. 긋고 뭐 네. 별표에 뭐 별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빨간 펜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저 생각나네요. 그 어렸을 때 이 중학교쯤 됐나 고등학교쯤 됐나 아주 인기 있는 우리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밑줄 쫙 별표 2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냥. 예. 그런 생각이 나네요. 물론 이제 정신 차리는 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한 번 더 집중해서 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쇼핑하는 네.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아이 쇼핑하는 거 눈은 눈은 즐겁지만 즐겁죠. 내 손에 들어오는 물건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고.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 쓰고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읽어서 눈에 익으면 내는 착각을 해요. 이거 내가 아는데. 그래서 이걸 유창성 착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눈에 읽는 것뿐이고 머리에 들어오는 거는 꽝입니다. 그래서 막상 시험지 앞에서 그러겠죠? 펜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봤는데라고 해서 만 생각하지 이 실제 한자도 못 쓰는 이유가 이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공부는 정보를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힘들게 꺼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전공한 회계를 비유해 보면은 네. 장부에서 1억이 들어왔다고 적는 것보다 네. 이걸 중요한 것은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금고에서 열어 그 1억을 정말 있는지 확인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금고에서 지식을 꺼내는 과정이 바로 인출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요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다람쥐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갑자기 네. 다람쥐가 도토리를 열심히 가을에 주워다 이굴저굴 했다 놓았는데 나중에 그걸 못 찾는다 그래요. 너무 그렇죠. 여러 군데다 네, 넣어놔서 네. 그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진행해 보죠. 네. 그래서 AI는 아이가 밑줄만 꺾고 있게 두지는 않아요. 네네. 방금 읽은 거 안 보고 네. 말해봐라고 자꾸 금고문을 열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내 이제 땀이 나게 만드는 인출 연습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당하지 않고 지식을 속속 꺼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시험장에서 했던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앞에서 해보는 거죠. 네, 해봐야만이 그렇죠. 여러분이 인출을 하는 걸 연습해봐야 시험장에서 실제 인출이 바로 되는 거지. 바로 인출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지금 시험도 답변을 했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군대 있을 때 보면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게. 그게 이제 이런 원리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네네. 바로 총을 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건 이제 반복해서 네. 우리가 뇌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기억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면 반사적으로 나오니까 그 몸도 기억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보고 뭘 배울 때 보면 그냥 딱 듣고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거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출 연습이 아주 효과적인 것 같은데 이 법칙, 인출 연습의 법칙을 딱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AI를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네. 스파링 파트너로 활용을 해보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 요약해줘 시키는 대신에 음. 내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테니까 내가 한번 질문을 던져서 나를 검증해줘라고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디자인 툴을 이제 직접 써보신 교수님께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이거 요약해줘, 답 알려줘라고 시키는데 그건 운동하러 가서 코치한테 대신 아령을 들어줘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근육은 코치가 아니라 내가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에게 답을 묻지 말고 질문을 던지라고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날카로운 질문을 3개만 던져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하면은 뇌를 짜릿하게 만드는 능동적 회상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AI에게 직접 설명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내가 설명해 볼 테니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줘. 요새 이제 그 마이크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가르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가르친다 할 때 이제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가. 그래서 AI가 AI란 벽을 보고 공을 치는 게 아니라 AI와 탁구 릴레이 하듯이 이렇게 지식을 서로 주고받으면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가르쳐 하는데 AI는 그걸 충분히 다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습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신 질문해줘라고 시키는 게 요약해줘보다 낫고 AI 앞에서 직접 말하며 가르치고 막혔을 때 힌트를 얻어서 다시 인출하기. 이 3가지를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AI를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내 실력을 테스트해주는 코치로 만드는 거라는 건데요. 정말 짜릿한 공부법입니다. 역시 박 교수님 공부머리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자, 그럼 이 흐름을 이어서 공부의 완성인 메타인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까요? 동료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닿겠지. 패닉의 노래 가사처럼 우리 학습도 느리지만 꾸준히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닿을 텐데요. 자, 이제 8회차의 마지막 문을 엽니다. 8회차는 공부 머리의 완성, 메타인지를 깨우는 AI 코칭입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지난 4회차 때 메타인지에 대해서 다뤘단 말이죠. 그때 교수님이 강조하신 핵심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 주시죠. 네, 메타인지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메타인지 하면은 저번에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했잖아요. 네네.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를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알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유창성의 착각인데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근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강조를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백지에다가 써보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그 해마는 해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책을 두꺼운 책을 보시면은 앞에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차가 해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어떤 걸 찾아갈 때 음. 목차를 보고 페이지를 찾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끄집어내는데 그 처음부터 딱 예를 1부터 시작해서 막 쭉 10까지 써내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큰 그 카테고리를 먼저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런 써보는 역할, 백지에 써보는 걸 그냥 써보라고 그러는데 그냥 써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마인드맵을 활용해 가지고 써보는 거 중에 그러고 나서 쭉 가지치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우뇌를 활용해서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이 쭉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모르는 걸 자꾸 안다고 하는 걸 이제 트레이닝을 이제 시키려고 그러면 우리 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편리한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되면은 우리 뇌는 그다음에 샷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쓰는 거죠. 안 써서 그럼 이제 불편하면은 머리를 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이요. 그죠? 뭔가 야 이게 새로운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거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뉴런을 불을 켜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인지의 핵심은 고통이 곧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차 때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요. 공부는 눈이 편안한 읽기가 아니라 내가 괴로운 끄집어내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 근육이 찢어질 듯한 느낌이 나야 근육이 크는 것처럼 공부도 책을 듣고 백지에서 써내려갈 때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은 그 괴로움이 진짜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죠. 이거 그래서, 저도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컴퓨터를 맨 첫 번에 배울 때 모니터 화면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글자를 쓰려니까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네. 적응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써내려가는데 보통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원고를 쓸 때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고 상당히 쉽게 이제 쓰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메타인지가 이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이제 아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5살 꼬마에게 인형에게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쳐 주는 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살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중학생들은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중학생한테 쉽게 설명해 준다. 쉽게 설명한다는 게 완전히 소화해야만이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06년에 AI에게 이제 이렇게 말해 보면은 GPT야 내가 지금 광학성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내 설명이 이해되는지 들어봐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중학교 2학년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은 신문의 기본적인 구독자의 그 글의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틀린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중학교 2학년 수준에다가 맞춘다고 듣고 있습니다. 2, 3학년 수준 그렇죠. 맞아요.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학교 2, 3학년은 아까 좀 그래도 설명하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네. 5살짜리를 설명을 하다 보면 어렵기도 하지만 느닷없이 이상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네. 우리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냥 답변을 못 해갖고 철철 맨 적이 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사회차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백지에 써보기와 AI에 설명하기 이게 진짜 내 실력을 만든 혈자리 같은 건데요. AI한테 답만 듣고 끝내는 건 그냥 정답기를 돌리는 것뿐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그럼 오늘 8회차에서 배운 뇌가부화와 망각의 곡선 원리를 이 메타인지와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네, 뇌 용량이 이제 작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망각하기 전에 골든 타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AI와 문답을 인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음. 결국 나를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메타인지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1, 2부, 3부에서 다룬 내용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 하나의 목표, 즉 네네. 나를 제대로 아는 힘, 메타인지를 음. 키우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먼저 내 책상이 작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작업 기억이 보통 우리가 조그마한 책상에다가 우리 기억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습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책상을 깨끗이 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책상 위에다가 노트북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도 있고 그러면 물건 몇 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있으면은 기존 우리가 기억을 올려놓고 올려놓을 때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핸드폰이 있으면은 자꾸 기억이 걔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올려놓지 말라고 깨끗이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내 책상이 작던 걸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짐을 다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다 흘려버려요. 그래서 떨어지죠, 네, 떨어져 버렸죠. 밀려나는 거죠 앞에. 예, 예, 예. 그 이제 그 앞에 넣었던 게 자꾸 밀려나는 것처럼. 그래서 무거운 짐은 AI에게 잠시 맡겨놓고 내 이제 숨구멍을 이제 틔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의 지식이 언제 사라질지 AI와 함께 체크하면서 이제 그 골든 타임에 맞춰서 복습하는 알람을 울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은 자동 프로그램이 없는데 저번에 이야기했던 칸미고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본인이 이제 이렇게 제미나이나 챗GPT로 이렇게 내가 해보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거라도 이제 좀 편하니까 좀 그거라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인출하는 거죠. 마지막에 밑줄 긋고 가짜 공부 대신에 AI와 그 우리가 권투하듯이 지식을 서로 주고받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르치는 거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 틀린 거 있나 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노트북 LM에 보면은 이제 그 프레시 카드라고 있습니다. 프레시 카드를 생성하면은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뭐 질문을 내가 또 만들려고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걔한테 만들어가지고 물어보고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주고받거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AI는 결국 우리 뇌가 부족한 메모리를 채워주는 하나의 어떤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AI는 나 대신에 공부를 해주는 기계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내 거울이라고 저는 이렇게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내 그래서 거울이다. 네, 거울이 있어야 얼굴에 묻은 먼지를 닦듯이 AI라는 거울이 있어야 내 머릿속에 구멍을 찾아주고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메모리를 AI가 옆에서 보완해 주면서 정작 나는 진짜 중요한 생각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메타인지 공부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뭔가 꽉 차면 안 되니까 비워야 된다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네, 책상이 차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가끔씩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그 휴대폰 이런 것들 자꾸 느리다고 새 걸로 바꿀 생각하지 말고 저녁에 잘 때 되면 휴대폰도 같이 자자, 재워라, 꺼놔라. 그 다음에 아침에 켜라. 그러면 속에 기억했던 것들이 정리가 돼서 빨라진다.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집에서도 가끔 우리 와이프한테 제발 좀 끄고 아침에 켜라. 속도 느리다고 하지 말고 가끔 엉기면 이상해진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이 컴퓨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옆에 교수님이 종종 내 방에 와서 이것 좀 봐줘. 컴퓨터가 잘 안 되는데 저장이 안 돼. 작업을 다 했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갖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면 포토샵 같은 걸로 작업을 다 해놨어요. 멋지게. 근데 세이브하면 저장이 안 된다고 거기서 네. 에러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어디 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컴퓨터를 킬 때 쓰지도 않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버려 둬갖고 다른 것들이 먼저 다 자리를 잡아버렸단 말이죠. 네, 이해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워드 프로세서를 작업하다 말고 포토샵을 작업하면 워드 프로세서가 먼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메모리에. 그렇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쓰니까 포토샵 쓸 자리가 모자라겠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끝까지 차니까 저장할 수 있는 여력까지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러면은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거 할 때 한 개씩만 키고 해라. 한 번에 여러 개를 키니까 책상은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잔뜩 어질러가지고 이거 올려놓고 저거 올려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하나는 버리든지 안 버리면 이게 전체가 이거 뭐 어떻게 더 올라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하고요. 이제 또 가끔씩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바탕화면을 되게 어지럽게 놓잖아요. 네, 저도 내가 그렇거든요. 그러거든요. 이게 바탕화면 어지럽게 놓으면 이놈이 다 메모리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엉키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아이콘만 남겨놓고 깨끗하게 해라. 그런 소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시계 있는데 보면 거기에 꾹 눌러보면 미리 선수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 거기 이제 네, 기본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와 있냐면 그래픽 카드 올라와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그거 이제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많이 올라오면은 이게 주인도 오기 전에 손님이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컴퓨터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뇌의 메모리에 관련된 걸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뇌의 메모리 같이 컴퓨터도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예를 네.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메모리는 좀 그래도 돈으로 이제 꽂으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죠. 메모리는 딱 그 작업 기억이 보통 한 5개, 4개 돈 주고.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돈을 돈 못 주고 줘요. 업그레이드를 못 시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20분, 네. 10분 한번 공부하고 잠깐 멍따를 하라 그래요. 멍따를 한다는 것은 잠깐 이제 뇌를 싹 이게 그 리셋을 하는 거죠. 깨끗이 치우고 거기다 한번 뭘 했는지 한번 잠깐이라도 단어 3개라도 적어보고 하면은 세팅이 되고 깨끗이 한 다음에 또 다음 공부하고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좋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결국 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해 AI라는 도구를 거울 삼아 완성하는 건데요. 4회차의 기초가 8회차에서 멋진 집으로 완성된 기분입니다. 교수님 오늘 내 답답한 혈자리를 시원하게 뚫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자, AI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 결국 나를 아는 메타인지의 답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짧게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서 무작정 공부, 아까 이제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요새 뭐 유튜브에 보면은 인지과학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네. 야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우리 뇌를 어떻게 쓰는지도 네. 학생뿐만 아니라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네. 뇌를 네.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기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라는 노래 곡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커피 소년의 노래입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주영철, 초대 손님 박정근 교수, 엔지니어 유서희 편집부장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